첫 번째는 주도 업종을 형성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 이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주도 업종을 어떻게 골라내는가라는, 주도 업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아주 근원적이고 또 중요한 이 주도 업종 투자의 툴이죠. 그런 어떤 과정이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을 선정하는 거에서 성공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도 업종을 형성하는 그런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그러면 주도 업종 투자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벌써 건 7년, 뭐 8년 이렇게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주도 업종 투자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인머스트 투자자문은 그 투자의 원칙을 이렇게 이제 5가지, 사실은 4가지인데, 행동 재무학 기반의 이제 코어 세틀라이트 투자 전략과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과 멀티 에셋 전략과 글로벌 주도 업종 ETF 투자라는 4가지 인베스트먼트 룰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여기 내용들은 넣어놨지만 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머스트 투자자문은 굉장히 독특하게 전통적 자산 배분을 따르지 않고 행동 재무학적 자산 배분을 따른다고 말했죠. 이 4가지 원칙이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행동 재무학적 자산 배분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를 짠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사용한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멀티 에셋 전략을 사용한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글로벌 주도 업종 ETF 투자 전략을 활용한다. 이게 이제 이 저희가 인머스트 투자자문이 자산 배분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원칙이면서 툴이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오래 걸려서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이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한 사람에게 위험 성향이 다 정해져 있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위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를 찾아주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말하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위험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데, 행동 재무학은 뭐냐면 behavioral finance라고 이제 불리는 쪽이고, 최근 들어서 한 5년, 6년째 계속 노벨상은 행동 재무학 교수들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정설 그리고 학설적으로는 상당한 그런 기반을 잡았는데, 이유는 사실은 전통적 경제학은 뭘 전제로 하냐면 인간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합리적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깔고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보니까, 실제 부닥쳐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전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심리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행동 재무학이 그걸 이제 연구하는 과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손실 위험에 대해서 더 과다하게 느끼는 그런 손실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를 해서 1,000만 원 번 거 하고 투자를 해서 1,000만 원 손실 본 거에 있어서 그 느낌의 강도가 이익을 본 거에 비해서 손해를 본 게 거의 3배, 4배 가까이 더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원래는 합리적이라면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것이 거의 같이 이제 뭐 데미지를 주거나 기쁨을 줄 때 그래야 되는데, 개인은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투자 실패로 나타나냐면,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해본 종목 파는 거를 거의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30% 이상 손실 나가지고 지금 그냥 할 수 없이 몇 년째 가져가는 주식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이 통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국 사람들 모인 데 가가지고 2차 전지 손실 봐서 그냥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꽤 높은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2차 전지는 정말 거의 한국민이 거의 광범위하게 손해본, 그러나 지금 손해가 커져가지고 뭐 5, 60%씩 손실이고 이러니까 그냥 넣은 채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이 보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손실이 나면은 쉽게 팔지를 못하는 게, 이 손실 확정에 대한 두려움이 이익에 대한 거하고 다르게 아주 큰 편차를 두고 더 강해요. 그럼 이익에 대해서 그게 약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행동적으로는 조금만 올라가도 잘 팝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종목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하나만 오르고 있으면 100%이 사람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 하나를 팔고 손해본 4개를 안 팝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에서 합리적인 결정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고 손해본 것 중에서 제일 싹수가 없는 놈을 팔아야 되는데 인간은 손실 편향이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손실을 확정하는 거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쇽 팔아버리는 대신에 많이 손실 나면 못 파는, 그래서 장기 보유가 억지로 돼버리는 경향, 이런 것들이 행동 재무학에서 말하는 투자 그런 성향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베이스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인버스터 자문은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3개 정도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소유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포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연금 포트, 그다음에 성장형 포트, 그다음에 뭐 분할 성장형 포트, 뭐 이런 식으로 각 목적, 이전에는 위대한 유산이라 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이 위대한 유산 시작하려고 하는데 증여 포트, 이렇게 해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운영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살다 보면 목적 자금이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의 목적 자금을 포트별로 갖고 있다 보니 최소한 인머스 투자자문 고객은 3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균이 계산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골 베이스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가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경제학은 위험 성향을 그냥 그러니까 판단한 다음에 그 위험 성향대로 모든 포트폴리오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그 행동 재무학적 기반의 투자 철학 중 하나가 주도 업종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주도 업종 투자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주도 업종 투자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주도 업종 투자가 왜 중산층, 그 다음에 개인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 인머스가 왜 이거를 투자 철학으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결과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몇 달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중간쯤에 한 데이터라서, 여기 보면 테스다가 22%만 오른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도 하반기, 이제 상반기까지 이게 결과인데요. 이때 이후에 하반기에 많이 올랐죠, 테슬라가.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데요. 하지만 상반기까지 봤을 때 S&P 500이 이제 2021년부터 5년간, 이제 5년간 투자한 거죠. 5년간 투자했을 때 S&P 500은 59% 올랐는데 만약에 종목을 투자했으면, 팔란티어라는 종목을 투자했으면 1926%가 올랐을 거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20배 올랐죠. 그런가 하면은 테슬라 같은 유명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라서 또 회복은 됐지만 아주 전고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아주 테슬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죠? 이 아주 유망한 이 주식을 만약에 했다면 테슬라는 S&P보다도 반밖에, 5년 수익률이 S&P 500의 반밖에 안 됐어요. 지나간 5년 테슬라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면 팔란티어 아니면 테슬라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 봤을 때 종목으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인덱스보다도 못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게 그래도 20% 수익이 나는데 마이너스 많이 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종목은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S&P 500은 좀 더 중립적으로서 지수로서 좋은 점을 주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퇴직연금에서 지수 투자를 시작하지만 곧 테마 투자로 바뀝니다. 왜?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주도 업종 투자, 이 SMH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면 3년이네요. 3년. 이게 22년부터니까 166%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S&P보다도 한 3배 정도는 나는 거죠. 지수의 3배 정도는 나지만 종목같이 대박은 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주도 업종 투자하면. 시장은 59% 올랐는데 테슬라는 22%밖에 못 올랐고, 혹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주식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결국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수혜를 못 받아요. 그게 종목 투자의 단점이죠. 하지만 주도 업종 투자는 수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지수보다는 상당히 액티브한 성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 투자를 하라고 하고, 이 글로벌 주도 업종 투자 전략은 이제 경기 순환 사이클과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을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이 주도업종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종목 같은 경우에 이게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요즘 상당히 유망하죠.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아주 며칠 한 주 주간 정도 보면 왜냐면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CES에서 주인공이 아틀라스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CES였죠. CES 대표 모델이죠. 그 아틀라스가 인기가 있는 것만큼 향후 피지컬 AI에 대해서 현대차가 유망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 뭐 크게는 관세가 이제 체결되면서 기존에 이제 억울하게 받았던 부분들이 다 이제 원상복귀되죠. 뭐 그다음에 관세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크게는 지금은 아마도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이 클 텐데 지금의 이런 현대차 상승은 쭉 내려온 다음에 이제 지금 신고가를 갈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제 오랫동안 내려온 다음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오르기 전에 이전번에는 언제 올랐냐면 코로나 때 좀 올랐었고 그 전에가 언제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차가 8배 올랐습니다. 거의 900%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차화정 시대라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정유 시대예요. 한국이 난리던 시대죠.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입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8배를 갔지만 같은 때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때 현대차를 산 게 아니라 자동차 ETF를 산 거예요. 코덱스 자동차 ETF. 이렇게 사면은 자동차 ETF니까 업종 ETF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있지만 현대모비스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자동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쫙 포진된 뭐 거기다가 뭐 그 현대차 1차 벤더들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런 식의 자동차 관련된 회사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도 이 현대차가 8배 가는 동안 얘는 300%, 324%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제 업종 ETF를 투자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그 흥미로운 결과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00%는 안 나지만 300%는 납니다. 주도 업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당시 차화정 시대에 옛날 브레인 자산 운용에 그 랩이 난리를 치던 그때인데 자동차 ETF만 갖고 있어도 300%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까지 내려옵니다. 계속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드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량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주도업종 투자하려면 반드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도업종 투자하려면 그 도구가 뭐냐? 주도업종 어떻게 투자하냐? 그러면 보면은 업종별로 ETF가 나와 있어요. 아예 업종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S&P 500 미국 기준으로 섹터 11개가 GICS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기준으로 이 업종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GICS가 그 분류 기준을 내는 협회 같은 곳이고요. GICS가 기준해 가지고 11개 섹터를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뭐 IT부터 해서 보시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섹터가 있고요. 섹터로 완전히 굳어진 거,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파이낸셜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거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섹터가 됐는데 뭐 그 SNS 같은 거 하는 메타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고요. 에너지,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는 이게 뭐냐면은 필수 소비재는 아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완전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는 컨슈머 스테이플스라 그래서 아예 이제 따로 있고요. 디스크리셔너리는 어떤 거냐면 자동차 같은 그런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머처리얼이라는 이거는 이제 뭐 그 어떤 그 재료, 그러니까 뭐 건설 같은 걸 할 때 그 재료 소재 같은 쪽이고 헬스케어는 당연히 아시고 유틸리티가 요즘 유명하게 전력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11개 업종이 아예 대표 이 11개 종목들을 그러니까 11개 업종의 종목을 모아놓은 ETF들이 아주 다 나와 있어요. XLK는 뭐냐면 요 ETF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IT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 이름들이죠. 엑셀I는 인더스트리아를 투자하는 거고, 엑셀F는 금융주들을 투자하는 거고, 엑셀C는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도 업종을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헬스케어가 이제부터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헬스케어 회사들만 모아놓은 SPDR에서 내놓은 그 시리즈로 보면은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건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XLV라는 게 있어요. XLV를 사면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 내에 가장 큰 회사들을 투자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업종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업종으로 되기 전에 약간 그 전 단계 같은 투자 어떤 그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종은 정확하게 그 업종에 관련된 회사들을 하지만, 테마는 그 관련 업종이 아니라 테마는 생태계,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전기차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 자동차 업종으로 현재는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가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는 자동차지만 테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기차 관련된 생태계, 그렇게 아까 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회사, 그 다음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 회사, 그 원재료를 그 채굴하는 회사, 뭐 그런 식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밸류 체인을 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걸 테마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종이 되기 전에 어떤 대상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유망하긴 하는데, 여기 가로치고 유의사항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생태계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게 망가졌을 때 나머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무너져 내려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테마로 묶여 있을 경우에 2차 전지에 해당되는 기업들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이 얘가 망가지는 게 워낙 강하게 망가져 버려가지고 이제 많이 같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테마는 업종처럼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 연관된 산업에 의해서도 손실이 오고 상승이 올 수 있어서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이제 교체나 손절에 대해서 잘 익숙하게 규칙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 ETF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샀다가 못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시다고 할 만큼 이게 상당 부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손실일 경우 그래서 좀 조심하시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종 ETF가 되기 전에 어떤 그 대상 테마에 투자하기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활용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최근에는 액티브 ETF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업종 ETF 내에서 집중적인 종목만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든 UTS라는 ETF는 이게 요 네자 세자는 ETF의 티커라고 하죠. 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종목 검색 같은 거에 UTS라고 치면 요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UTS라는 종목은 버추얼 리브스라는 저희 같은 자문사, 투자 자문사가 거의 50년 이상 유틸리티만 자문했던 회사인데, 그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유틸리티 ETF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지나간 2년 동안 S&P는 15% 올랐는데 UTS는 40%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유틸리티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유틸리티 전체를 투자했던,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유틸리티는 XLU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XLU. 예, 여기 이 XLU는 미국의 유틸리티 대표 회사를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유틸리티만 투자한 게 아니라 유틸리티 중에서 여기는 전력주만 투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업종 내에서 특정한 부분을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특징은 몇 종목에 집중 투자예요. UTS는 그 비스트라나 탈렌 같은 이런 에너지 회사들만 투자하는데, 그 회사들의 비중이 막 10%, 15%씩 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요즘 개인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아실 텐데요. 어려운 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너무 한 종목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리밸런싱이랄까,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집중적으로 투자한 영역이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나빠져서 전체적으로 소용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파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은 액티브 ETF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액티브 ETF는 매니저들이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액티브 ETF 중에서 초기 버전 중에 한국에서 운영했던 건데, 그 2차 전지를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많이 갖고 있길래 저희가 그 당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도 좋고 완성차에 대한 의견도 좋아서 사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2차 전지로 바꿔놨길래 저희가 곧바로 손절했는데 아주 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러고서 2차 전지는 엄청나게 폭락했고, 저희는 완성차가 좋아서 들어갔던 건데 2차 전지 때문에 거꾸로 역전돼서 굉장히 어렵게 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 내역이 생길 때 우리가 투자했던 목적과 벗어나면 곧바로 손절하거나 곧바로 교체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액티브 ETF는 매우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딱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도 작년처럼 무더기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건 내리고 어떤 건 오르는, 특별히 요즘 메모리가 오르는데 메모리만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전체적인 ETF에서는 메모리가 오른 거에 수혜를 입어서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2% 3% 오를 수는 있지만 이 메모리가 너무 세게 오르는 바람에,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온기가 다 가지 않는 거죠. 작년에는 반도체가 통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만 오르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액티브 ETF가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프로치해서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ETF 시장은 이렇게 진화돼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 업종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두 가지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순환적 사이클이 있고 구조적 사이클이 있어서, 주도 업종은 언제 나오냐면 순환적 사이클 중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경기 순환적 사이클로 보면 어떤 시장이냐면은 경기 둔화된 상황에서 약간 경기가 2026년도에는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 그런 요런 데죠. 요런 데쯤 와 있는 거고요.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을 다 드러냈고, 어쩌면 관세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도 오겠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감세 법안 통과시킨 게 있어서 그것도 돌아가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포더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물가나 어떤 이런 비용에 민감하지 않도록 개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기가 약간의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도 내려줬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돼 있다가 이제 회복해서 확장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였기 때문에 경기 순환적 사이클로는 주식이 아주 작년처럼 오르거나 재작년처럼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장을 올려놨었느냐? 구조적 사이클이 그걸 움직였다라는 거죠. 구조적 사이클은 나중에 시간 되면 기술의 시대와 세계화 시대로 구별하는 이 구별을 가르쳐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부터 세계화 시대가 끝이 나고 기술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의 시대는 40년 사이클이에요. 세계화 시대 40년, 기술의 시대 40년. 지금 지나간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였는데 1975년부터 2010년까지의 40년이 끝나고 이제 2010년부터 40년 사이클이 시작됐죠. 그렇게 따지면 40년 중에 15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의 시대를 투자하는 방법은 기술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을 높이는 전략인데, 저희는 2017년부터, 아까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라고 저희는 그 부분을 정의했기 때문에 기술주 비중을 늘 높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나간 5년, 6년 동안 성적은 상당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은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었기 때문에, 구경제라고 말하는 쪽들은 사실은 지금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순환적 사이클을 참고하고 구조적 사이클을 참고하는데, 지금은 특히나 작년은 극단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는 아주 안 좋지만 구조적 사이클이 움직여서 주식시장을 76%, 78% 올려놨다. 그 구조적 사이클은 뭐냐? 미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사이클에 한국이 수혜를 입은 업종들이다. 뭐 조방원이라고 말하는 조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원전 전부 다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수혜를 입은 구조적 성장
업종들이죠. 이런 식으로 구조적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도 업종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 시장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시장을 통틀어 글로벌 시장이 다 미국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금 미국의 상황을 움직이고 있는 구조적 성장 사이클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 키워드는 사실 부채다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배경에는 미국의 부채 문제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건 좀 낯서실 수 있지만 이 키워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시황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길게는 안 하지만 이 모든 미국의 기이한 행동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행,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최근 며칠 뉴스 들으셨죠? 베네수엘라를 공격 마두로 납치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린랜드 막 이제 막 뭐 그러고 이제 멕시코 뭐 다 막 여러 가지 그 약간 정말 이상한 행동 그 이제 막 침공 어디 미국이 이제 어디를 침공할 거 지금 막 대기하고 있죠. 이란 뭐 이런 것들이 막 공공연히 막 한꺼번에 막 발표되면서 이상한 세상에 대한 느낌이 갔는데 그런 이 트럼프의 그런 기행이 사실은 미국의 부채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거슨,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의 퍼거슨 법칙이 아주 그 직관적으로 그 문제를 말해줍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못 드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권 국가는 방위비보다 부채 이자가 많아지는 순간 패권국의 위치에서 내려앉게 된다라는 게 퍼거슨 법칙입니다. 패권 국가는 지금 패권 국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미국의 방위비보다 미국의 부채 이자가 더 많아지는 순간 전 세계의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게 퍼거슨 법칙이에요. 왜 그거 어떤 예언인데요? 예언이 아니고 미국의 이전 패권국이었던 영국, 그 이전 패권국이었던 스페인, 선진 그 G2에 들었던 일본 다 똑같이 같은 행정. 빚이 최고조, 빚이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 그 임계점을 퍼거슨은 뭐라고 해요? 방위비보다 빚이 더 많아지면 이제 패권국은 끝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교롭게 2025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방위비는 9천억. 그런데 미국의 부채 이자는 1조가 딱 넘어섰던. 여기 보십시오. 파란색 부채 이자가 검은색 방위비를 넘어서죠. 25년도 이게 25년도 1월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엄청난 미국의 위기 국면을 끌어안고 대통령이 됐던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글로벌에서 모두 알게 됐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는 미국의 역사 이래 근 50년 이래 가장 빠르게 미국의 그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던 보시면 까만색이 달러 가치인데요. DXY라 그래서 달러 지수죠. 달러 지수가 110이 넘어갔던 111, 112 갔던 거가 98이 깨지는 데까지 50년 내 가장 빠르게 달러 가치의 폭락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금값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랐고 오르고 있는지라고 한다면 이거와 정확하게 맞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금만 많이 올랐냐? 그렇지 않고 everything rally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원유하고 달러 빼고는 작년에 다 올랐습니다. 뭐가 됐든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정확하게 용어로는 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뭐냐면 디베이스먼트가 기축 통화 같은 것들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그런 트레이드 거래가 그 폭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브리싱 랠리라는 게 뭐냐면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오른다. 여러 번 제가 시황에서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오른다.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바닥에는 달러 가치의 하락에 근거한다. 여러분은 이쯤 되면 오늘도 낮에 제가 한국투자증권
저희가 한국투자증권의 상품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센터에 가서 오늘 설명회를 했는데 그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달러가 약세가 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면 한국은 오르긴 올랐는데 달러는 원화는 또 약세였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좀 맞대응하는 통화가 되질 못해요. 전 세계 2%밖에 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이 원화가 약세가 된 건 또 다른 요인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분명하게 달러는 약세를 갖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도 그 배경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그 문제, 무슨 문제예요? 트럼프에게 있어서, 미국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패권 국가에서 몰락하고 있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걸 막아야 내가 더 나은 대통령,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롤모델로 맥킨리라는 대통령의 정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은 25대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월리엄 맥킨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관세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상 관세를 강조했던 3명의 대통령 중에 1명, 특별히 가장 강력했던 관세법을 내놨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관세왕이라고 불립니다. 트럼프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롤모델이라고 아주 공공하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이제 패권 국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해서요? 그게 아니고 기축통화국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건 50년에서 60년, 100년 가까이 되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부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 통화 가치는 바닥을 기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100년 주기로 통화가 몰락하게 되죠. 그거에 의한 반대급부가 부채가 증가하는 건데 미국도 지금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맥킨리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첫 번째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4월 달에 해방의 날을 선포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국주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제국주의를 내세웠고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일 때 미국이 땅을 많이 넓혔어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하와이 다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던 건 처음이죠. 이 당시 해군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어쨌든 제국주의적입니다. 트럼프는 어떤가요? 제국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세미나 제목으로 21세기 제국주의라고 썼었는데 또 지금 국가 자본주의 얘기를 제가 공공연히 하는 이유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금융 자본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요즘 며칠 사이에서도 이제 제롬 파월 갖고 막 난리치죠. 예, 금융을 뒤집어 엎습니다. 금융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 1월달 이제 중순쯤 되면은 그 이제 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 하나가 이제 통과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맥킨리를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패권 그 몰락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라고 그는 선택한 거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계속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이제 다시 패권국에 올려놓으려면 국가 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는 국가 자본주의를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이 4년 동안 트럼프 정권을 준비해온 헤드들, 싱크탱크가 준비해온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인텔을 국유화하고 MP 머처리얼의 지분을 습득하고 US 스틸의 황금주를 취득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망가지던 회사가 국가의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전쟁에서의 자본처럼 이 안보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원해서 이겨야 한다. 1등해야 한다. 전 세계 패권을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논리인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위기감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이유가 부채에서 왔다라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행동들이 좀 이상하다 했었지만 이미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트럼프는 북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다. 전쟁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진짜 완전 노골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뭐 이란 막 얘기하면서 곧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런 아주 그 분쟁적인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60이 되는데 제가 태어난 세대는 사실은 평화 시절이었고요. 그 평화 배당이라 그래서 신냉전 시대 또 지금 같은 시대에 들어가는 국방비 대신 그 국방비를 안 써도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이 복지로 사용됐던 시대에 살았어요. 저는. 그죠?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전에 이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탈세계화 시대의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을까요? 예. N개의 전쟁 시대가 됐겠죠. 항상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로 들어갔고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모든 것이 발전하는 세상이었고 평화가 세계화 시대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부닥치는 그런 전쟁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아주 거대한 전쟁도 걱정되는 지금 이제 그린란드에서 덴마크하고 미국이 그리고 유로존 그 유럽과 미국이 부닥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보이는 그런 시대로 들어선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원래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시작됐다라고 그것도 노골적으로 전쟁부란 이름을 만들 정도로 대놓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로 들어갑니다. 뭐 전부 다 어느 정도 지위를 얻지만 이제 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샴생커란 사람은 어디 팔란티어의 CIO, 그러니까 OCIO 아니고 CTO, 테크놀로지 오피서. 그 다음에 보스워스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메타의 CTO. 그 다음에 케빈 웨일은 어디냐면은 오픈 AI의 CTO. 이 사람은 CPO네요. 그 다음에 맥그로우는 싱킹 머신랩 이런 오픈 AI의 리서치 이런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군인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 아주 거대한 IT 기업의 CTO들, 기술 오피서, 그러니까 기술 C레벨인 사람들, 기술 담당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인이 되고 있죠. 물론 완전 군인은 아니고 뭐 일정 부분 반반 뭐 이렇게 근무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이 없는 것을 채우는 방법은 이 국가가 나서서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미국은 느낀 거죠. 미국이 결핍돼 있는 거. 반도체 없으니까 미국 가서 지어라. 배터리 회사 지어라. 그 다음에 히토류 내놔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 여기 보이시죠? 베네수엘라는 왜 했나요? 석유 내놔라. 그린란드 가서 북극 항로도 열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히토류 같은 것들 내놔라.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이쪽 중국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역사에 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락할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죠. 끄덕도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국가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안보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가 특별 상태로 지원해서 그 산업을 일으키겠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 다음에 제네시스 미션은 인공지능에 대한 특정한 지원이죠. 그런가 하면은 로봇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이제 곧 트럼프가 또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에게 잽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9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일찍부터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으로 전환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중국의 자동차의 50%가 전기차로 변했다고 하네요.
최초죠. 50% 이상 전기차 비율을 가진 나라. 이제 그 중국 같은 나라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의 9배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가고 인공지능으로 가려면 전기는 어때요?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전력주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다시 강력한 국가 자본주의를 가동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할 대상으로 쳐다봐야 되겠죠. 주도 업종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구조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했냐면 이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말하는 재정 지배 시대, 피스칼 더미넌스 시대이면서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 금융 억압의 시대입니다. 금융 억압의 시대라는 건 뭐냐? 중앙은행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이나 고용 목표, 원래 듀얼 맨데이터라고 하는 물가 안정 고용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재정 수요를 맞추는 쪽에 우선순위를 도는 식으로 바뀌는 거. 그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지배하는 거. 이런 시대, 이걸 금융 억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통화 정책 중에는 YCC, OT,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지금도 연준이 미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상당히 금융 완화적인, 아까 이거는 정부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보니까 금융 억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통화 완화와 양적 완화와 YCC는 이제 장기 금리를 묶어두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도 장기 금리를 묶어두는 이런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2026년은 미국은 유동성 폭발하는 시대다. 왜? 일반적인 M2도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의 이 유동성도 올해는 폭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미 연준이 미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장세가 올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테마를 정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많은 그 주도 업종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KV 캐시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반도체네요. 자, 반도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반도체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유튜브나 어떤 내용에서도 반도체를 다루는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반도체의 비전과 그다음에 반도체의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저희는 반도체를 3년 전에 샀다가 작년도에 팔아서 또 다시 샀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로 이동했는데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제 따라 들어갔죠. 그런데 한 달 전쯤에, 한 달 사이에 더 파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슨항이 이제 CS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 메모리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낸 거죠. 이 얘기는 약간 좀 핵심적인 반도체가 지금 좋은 이유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연산할 때, 그러니까 무슨냐면 LLM 학습시킬 때 병목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 성능의 칩을 엔비디아 걸 꼭 써야 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최고의 성능을 보였던 건데 지금은 이제 병목 현상이 연산에서 기억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작년은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올해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작년은 AI 에이전트 시대였단 말이에요. AI 에이전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이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앞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을 해야 답을 줄 수 있는, 혹은 에이전트가 형성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앞에 대화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델은 HBM 안에다가 기억을 적는, 메모를 거기다 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HBM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더럽게 비싸고 성능이 높은 메모리예요. 성능이 최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HBM을 이전 대화를 기록해 두는 그런 명목으로 쓰다 보니까 빨리 차버리는 거예요, HBM이.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관련된 이런 추론이 진행될 때
또 더 큰 메모리를 필요로 하다 보니 갑자기 부하가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젠슨왕은 이제부터는 추론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산에서 일어났던 병목이 기억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위한 전용 스토리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거고요. 이 KV 캐시라는 게 뭐냐면 에이전트 기능을 가동할 때 앞에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해놓은 메모장 같은 건데 이게 키 밸류라는 뜻의 KV이기 때문에 이 메모장을 원래는 HBM 안에 뒀더니 이 비싼 메모리를 메모 적는 거로 활용하다 보니 너무 비활용적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아예 메모리만 넣는 메모리 전용 공간을 HBM 옆에다 붙여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새로 나온 B죠, B. 그죠? HBM에서 이거 관련돼서 메모리를 따로 만드는 이 기능을 내놓게 되고 거기에 컨트롤러도 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도카라는 소프트웨어도 달아서 아예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면 이전에 메모리 용량의 16배 활용할 수 있고 토큰 처리도 5배, 전력도 5배나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태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아예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더니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이미 지금 현재 추론형 시대에 와서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이만큼 이 기억용 메모리 KV 캐시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된다라는 것들을 시장이 알게 됐고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젠슨랑 말 맞다나 메모리를 늘리는 거예요. HBM 옆에다 전용 메모리를 붙이는 행동. 여기 보시면 메모리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새로운 바틀렉을 해결하려면 리아키텍처 해야 된다. 거기다 메모리 따로 만들어. 그럼 여기 원래 HBM도 메모리인데 이 안에 이거 말고 또 만들다 보니까 메모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블 늘어나게 되겠죠. 이 메모리는 HBM 메모리가 아닌 다른 메모리. 그래서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 메모리 회사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 어마어마한 메모리 용량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지금 AI의 진화 가운데서 특히 젠슨왕 같은 사람의 입으로 뚜렷하게 시장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메모리 폭발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에 비해서 반도체는 이렇게 아웃퍼폼합니다. 25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반도체가 더 많이 세게 올라간 정도인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메모리만 올라갑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물가가 추세를 이탈하고 그냥 뻥 뜨고 있어요. 그냥 하루에 막 20%씩 40%씩 오릅니다. 현물가가. 심하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고객사에게 곧바로 그냥 우리 메모리 가격을 공급 가격을 70%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절대적인 공급 부족 현상, 그냥 폭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그냥 추세 이탈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누가 뭐래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만큼 그런데 이제 메모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이익 추정치가 주가를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이익이 더 빠르게 이익 추정치, 앞으로 이익이 나는 게 더 빨리 올라서 지금은 주가가 정당화돼 있고 주가보다 지금 이익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 아직 갭으로 남아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죠. 더 올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이익이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그냥 수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에 70%, 60%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70%를 이 두 종목이 담당했죠. 이것들의 이익 전망치는 가격을 이미 이제 가격도 폭등했는데 그 가격보다 더 빠르게 이익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수해도 비싸게 사는 게 아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으로만 보면. 근데 이익으로도 그걸 증명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투자 의견을 모르시면 이제 조정 시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사도 되고요. 왜냐하면 조정을 기다려도 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 새로 들어가도 됩니까? 네, 지금은 들어가도 됩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반도체만의 독특한 특징이면서 한국의 특징인데 뭐냐면 한국은 반도체 국가예요. 반도체 국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시총 중에서 반도체가 37.5%인데 순이익은 49.5%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반도체 빼고 나면 이익이 느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여기 보시면 코스피보다 이익 조정률이 높은 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한국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현재. 강력하게 이익이 주가를 대변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 시장인 한국의 특징. 이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세장 종료가 반도체 업종과 같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을 내리면서 한국장의 강세장 종료도 같이 나타납니다. 언제? 2016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언제? 23년에서 24년 반도체 강세장일 때도 반도체가 가라앉으면서 한국 주가 내려앉습니다. 언제까지? 25년도 상반기까지 깔아 엎었었어요. 아예 몇 년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국은 늘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장에 나중에 보면 사실상 그 전환은 강세장 종료는 반도체와 같이 올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 반도체가 언제쯤까지 갈 수 있는지, 반도체가 언제쯤 고개를 숙일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만한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반도체는 어떤 특징 갖고 있냐? 반도체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은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걸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아직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반도체 안 끝났어 생각하면 주식에서는 틀립니다. 주식은 기업들의 이익이 아직도 증가되고 있는데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는 그 전에 골로 갑니다. 뭘로요? 그 간단하게 반도체는 그러니까 공급량으로 따집니다. 공급이 수요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꺾어진 걸로 봐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왜 이런 수직의 폭등이 오느냐? 이 폭등이 오느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 공급이 언제 채워질지를 따져보는 게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급 물량을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공장 평택 5공장입니다. 여기를 멈춰놨다가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시 풀가동 모드. 그래서 P6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P4, P5 인력 7만 명. 공사 앞당깁니다. 그 다음에 이 평택이 그러니까 평택 5공장이 삼성에게서는 글로벌 전진 기지,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그래서 5년간 450조 투자합니다. 평택 5공장에다가. 이 5년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그때까지 간다는 거죠. 예. 이 초대형 공장이 평택 5공장으로 인해서 3년 후 언제일까요? 26, 27, 28. 28년도에 디램 쏟아집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공급이 충분해지기 시작하면 반도체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 꺾이는 거죠. 아직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고 실적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는 먼저 꺾어집니다. 공급이 어느 날 대폭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왜 올라가서요? 공급이 없어서. 대폭 부족해서 올라가지만 어느 기간에 공급이 대규모로 나오는 순간 반도체는 꺾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처럼 하이닉스 글로벌 공장은 용인입니다. 용인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 M15X의 6배 정도나 큰 규모. 보시죠. 이 정도예요.
용인 클러스터. 이게 글로벌 최고 규모입니다. 600조짜리. 여기에 반도체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에. 근데 여기는 좀 일찍 삽을 떴기 때문에 삼성보다 더 빨리 HM이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언제쯤일까요? 현재로 봐서는 27년도 상반기 끝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여기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지금같이 극단적인 공급 부족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량이 앞부분 이제 하나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도 쏟아지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도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고 반도체가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공급 부족의 강력한 반도체 상승장은 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는 때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28년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이 규모는 이 M15X의 6배라 그랬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규모의 공장이 가동돼서 움직이는 시기가 될 때쯤 되면 1차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정도는 반도체를 여전히 투자해도 되지만 그 이유는 반도체가 다른 방향을 가게 될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반도체가 꺾이면 한국은 강세장의 종료가 왔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순이익의 50%가 넘어갑니다. 시총의 40%가 넘어갑니다. 반도체 빼고 나면 이익이 느는 업종이 없어요. 사실 조선 정도,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조선 정도가 이익을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정당화하는 이익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들어갔을 때 반도체가 주도 업종에서 내려오고 다른 업종으로 가면 좋은데 한국은 반도체가 주도 업종에서 내려앉을 때 강세장도 종료됐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을 같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더 강세장이 연장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를 하지만 그래서 이모스도 반도체 계속 늘렸고 또 늘렸지만 그 막을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줄이는 그런 걸 위해서든 반도체를 잘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를 지켜보되 평택 5공장과 용인 클러스터를 잘 주시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공 우주 방산.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서 따라갈 수 없는 우주 항공주들은 그런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비 경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선언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50%가 증액하겠다. 50% 증액한 게 아니라 사실은 1.5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66% 증액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주가 하루는 쭉 떨어졌다가 또 하루는 막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이 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확장하면 상대가 어떻게 할 때 상대가 더 유리하고 내가 유리하고 따지는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이 군비를 확장하면 나도 확장을 하면 2.2점이기 때문에 똔똔이에요. 그런데 적이 군비를 확장했는데 미국이 군비를 확장했는데 중국이 축소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만 4점을 먹게 돼서 이건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시 균형에 의해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면 우리 둘 다 정말 윈윈하는 방법은 축소는 축소인데 나 3, 적 3 이렇게 하면 둘 다 최악에까지 그러니까 군비 경쟁에 엄청나게 뛰어들지 않으면서 둘 다 얻는 게 있는 파레토 최적 법칙이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내시 균형으로 따져보면 미국이 50% 증액하면 전 세계 모두 따라가야 내시 균형에 의해서
겨우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최소 50% 이상 군비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게 어떤 고통이 있냐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지금 중앙은행도 움직여가지고 하고 트럼프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권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별 이상한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국가 자본주의, 제국주의 다 끌어들여서 새로운 질서 체계,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주도 업종이 이 구조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중국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니까 찍어내지만 미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내수 때문에도 매우 힘들어져 있는, 그리고 침체 국면 거의 얘기가 나오는 경제 성장률이 위축돼 있는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군비를 똑같이 확장하고 나면 중국은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은 공격을 한 것과 같죠. 왜? 이제 유럽도 따라서 늘려야 되고 중국도 따라서 늘려야 합니다. 예, 그런 면들에서 볼 때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방위산업은 사실상 저는 올해 초, 작년 말에 그 우크라이나 전이 종식되는 그러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고민을,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것인지라는 것들을 저희 리서치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50% 증액을 선언하면서 말씀드린 내시 균형 이론에 의해서 보면 모두가 늘려야 되는 게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은 주도 업종에서 내려올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 투자에 대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우주산업 관련된 얘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어요. 예전에 복지 그 뭐라 그러죠? 냉전 시대에 그 방위비가 복지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탈세계화 때문에 이제 방위산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드렸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뭐 작년도엔 유럽 방위산업을 투자하는 얘기들을 드렸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방위산업 중에서 우주산업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이 얘기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 초, 재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프라 그래서 미국이 국가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된다라는 걸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 중에 보면 2025년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우주산업에 투자되도록 돼 있었는데, 결국 그게 결과를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막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미국이 이미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위비에 엄청난, 특히 방위비 중에서도 방위비를 어디다 주로 직접 쓰느냐, 우주산업에다 써왔고 쓸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의미가 있는데, 이 스페이스X의 IPO가 왜 이렇게 떠들썩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뭐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요, 비상장일 때에 인정받던 가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면 이 들어올 때의 가치가 우주산업 관련된 회사의 가치 측정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들어올 때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그래서 1.5조 정도의 기업 가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머지 우주산업주들에 대한 리레이팅, 이전에는 얘가 도대체 얼마라고 봐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기준인 스페이스 계산할 때 계산법으로 나머지 우주산업주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일이 기준점인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스페이스X를 지분만 갖고 있어도 그냥 뜨죠. 우리나라도 미래셋 뭐 관련해서 막 주가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있고, 당연히 피델리티가 많이 갖고 있고, 알파벳이 좀 많이 갖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이 관련해서는 이 스페이스X도 갖고 있지만 플래닛 랩이라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모바일, 스페이스X 다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주산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수혜를 받겠네요. 자, 그런 면에서 우주산업을 투자하는 방법 보면은 ETF UFO라는 게 있고 ETF ARKX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이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우주산업주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대부분 중소형주입니다. 보시면 그 플래닛 랩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로켓랩, 그죠? 제일 큰 종류의 로켓랩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L3 해리스도 방산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주 관련된 방산회사죠. 테러다인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주로 이쪽 이 UFO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로켓랩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플래닛랩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투자하려면 이런 ETF들을 찾아서 투자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우주산업이라는 업종이 GIS 그 관련 그 기준으로 업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방위산업주를 투자하면 이 우주산업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XAR을 투자하는 이유 그래서 이런 말을 드렸었는데 중소형주 방위산업주를 포진시켜서 투자하는 그 종목을 투자하면 그 안에 우주산업주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우주산업은 이렇게 유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은 이제 XAR에서 더 나아가서 XAR과 함께 UFO 아크X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 의해서 우주산업은 상당 부분 비전이 있고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우주산업이 있습니다. 다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투자 방식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 투자를 하거나 주도 업종 투자를 해도 이 결과를 좋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개인의 투자 심리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에게는 위험이 그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리라는 위험이 될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절은 느리게 하고 이익 실현은 빠르게 하는 손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는 편향 이런 심리적 편향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게 되면 자꾸만 빨리 팔기 때문에 이익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상황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예전에부터 제가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산 관리가 재무 설계적으로 접근하면 좋다. 그래서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라. 아예 하나에다 집어넣고 모든 용도로 투자를 하면은 빨리 팔고 못 팔고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주머니를 아예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30개국 여행할 여행 자금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으면 버틸 수도 있고 장기 투자할 수도 있고 좀 수익이 많이 났다고 빨리 팔지도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투자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인간 심리의 그 투자자 심리의 제한성을 넘어서는 두 가지를 얘기 드리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이 될 거라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제가 해봐도 포트폴리오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훌륭하게 개인의 심리 취약성을 막아줍니다. 보시면 이게 20년도에 이모스가 어떤 포트에서 갖고 있었던 자산 배분이에요. 금, 헬스케어, 반도체, 클라우드, 중국, 리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저희는 기술주 위주로 늘 투자했기 때문에 반도체, 클라우드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이겠죠. 이때는 이렇게 대체 자산을 그 리츠라든지 금 같은 것들 이렇게나 많이 거의 40%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멀티에셋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나 포트폴리오 전통적인 자산 배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쪽은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지만 저희는 아주 비중 있게 멀티 에셋을 투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빠져나올 때 훨씬 더 갈등이 적습니다. 왜? 6개의 업종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금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400불에 들어가서 1000불에 팔았으니까 상당 부분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나머지 중에 실패했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못하는 개인의 손절을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잘 못하는 손절도 하게 됩니다. 왜? 나머지가 올라있기 때문에 손절이 훨씬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교체. 두 번째, 2025년도에 4월 달에 해방의 날, 관세가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을 휘감았을 때 저희도 침체 확률을 40%까지 봤기 때문에 다 조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체 자산도 늘렸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모대출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 쪽으로 좀 많이, 그래서 이때 사모대출 BDC를 많이 편입해 놨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이때 투자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쪽으로 인프라 같은 것도 배당형으로 갖다 집어넣었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해방의 날이 터지고 관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가 영향을 생각보다 적게 주는 거를 5월, 6월에 확인했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다시 지금의 포트폴리오로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수익률이 4월, 5월달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몇 달 사이에 회복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야 시장의 대응이 빠르고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 종목을 사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또 쉽게 파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다 그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극복하는 데 좋을 거고. 두 번째, 업종 투자도 반드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2021년도 막 이럴 때 이제 그 투자했던 거 리밸런싱한 내용들인데, 보시면 이제 바꾸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 ETF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왜? 주도 업종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크게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도 업종은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 ETF를 교체함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그래서 자주라도 좀 자주 해도 괜찮죠. 할 수 있는 것이 수익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제가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도 업종에서 내려올 때는 가차없이 팔아줘야 합니다. 리밸런싱 해줘야,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복리를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업종을 따라갈 돈이 없어서 못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불행한 사태가 뭐냐면, 굉장히 수익이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손해를 본 종목이 항상 있어서 합치면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예요. 이 강세장에서도 지금 인모스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25년 3년을 대차게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올라갔을 텐데, 이제 개인들은 얘기해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을 갖고 있어서 그걸 자랑하긴 하지만 또 한쪽 구퉁에는 많이 빠진 종목을 갖고 있어서 자기 주머니는 다 따지고 나면 실제로 별로 플러스가 안 나는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가 많이 있는, 속쓰린 일이죠. 말은 잘 안 하시지만 그런 속쓰린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리밸런싱을 하지 못할 구조, 한두 종목 들고 있고 자기가 애써서 고민했던 종목 잘 팔지 않습니다. 왜? 심리적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손실을 확정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끙끙 앓긴 끙끙 앓지만 절대 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져가니까 이 강세장에서도 내가 이 주도 업종을 따라가야 될 돈이 마이너스에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50%, 60%씩.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도 업종 빼고 나머지 하나도 안 오릅니다. 작년도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40%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종합지수가 78% 올랐는데 어떻게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40%에 코스피 중에 40% 종목이 하락했어요. 그 하락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상승 종목을 갖고 있어도 하락 종목이 그것을 까먹기 때문에, 상쇄하기 때문에 결코 웃을 수 없는 강세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강세장 보내고 나면 뭐가 오는데? 반드시 하락장이 옵니다. 그러면 먹은 것도 없이 하락장에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괴로운 것이 되는 거죠. 자산 관리가 아니라 맨날 심리전입니다. 상당히 힘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훈련받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된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종목은 굉장히 인간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목을 모아놓은 업종 ETF를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